이제 이데올로기로서의 가족, 평균적 혹은 전형적인 가족 개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기본으로 갖고 있는 가족 개념이 있잖아요. 그리고 가족이라고 할 때 이미지로 떠올리는 거. 뭐 대충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엄마 아빠가 있고 가족 사진의 전형이 뭔지 아세요? 가족 사진 찍을 때 어떤 전형적인 포즈가 있거든요. 뭔지 아세요? 아빠가 뒤에 있는데 그래서 엄마가 앞에 앉거나 자식들이 항상 앞져. 그 아빠가 이렇게 어깨하면서 약간 감싸는 이런 전형적인 본 거 같지 않으세요? 왜냐면 이게 사진관에 시키기 때문에 또 전형화될 수밖에 없는 그 사진사 갖고 있는 가족 이게 또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근데 간혹 아빠가 앉아있는데 엄마가 뒤에 있기는 해. 그 어떤 거 같아? 어느 쪽을 많이 본 거 같으세요? 엄마가 앞에 있고 아빠가 약간 지켜주는 이런 게 더 많은 거 같지 않으세요? 그런 것도 봤어요. 아빠가 왕처럼 앉아있고 엄마가 뒤에서 이렇게 다섯이 서 있는 거 봐. 진짜 마음에 안 든다. 또 어떤 거 본 거 같으세요? 어떤 거 본 거 같아요? 집에 가족 사진 안 걸려 있나요? 저희 집은 엄마 아빠 앉아 계시고 딸 셋이어서 뒤에 이렇게 아 그런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어떤 집에 가족 사진, 저는 집에 가족 사진 그려놓은 거 너무 싫어하는데. 어릴 때 찍었던 거 할머니 할아버지가 중심에 계시고 엄마 아빠 뒤에 서 있고 애들 옆에 이렇게 있고 각자 집에 걸려 있는 거. 저 엄마 아빠 앉아 계시고 자식들 뒤에 서 있고 그런 게 좀 맞나 보다. 아무튼 네. 그래서 그 가족 체계 이런 거 전형적 가족은 사실 없거든요. 없는데 암묵적으로 이상적 가족을 정상 가족을 상징을 하고 있죠. 근데 이건 정말 국가 정책에서 너무나 많이 발견이 돼요. 근데 이제 국가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해가 안 되기는 해요. 왜냐하면 기준을 자꾸 세워야 되니까 이 정책을 어디까지 닿게 할 것인가. 우리처럼 보편복지가 아니라 선별복지를 하는 나라잖아요. 우리가 선별복지를 하기 때문에 기준을 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국가의 관점에서 보자면 보편으로 가게 되면 기준이 뭐 정상가족이나 이런 그 주변에 언저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데 뭐 여전히 우리는 되게 선별화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국가가 갖고 있는 그런 뭐랄까 고충 같은 게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근데 그 기준이 정상가족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나 문화적 이상이라든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런 홍보물에 계속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정부 정책이나 경제 조직이나 이런 데 굉장히 강하게 활동을 한다. 그래서 이제 근데 요즘은 되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옛날에는 식탁도 4인 식탁. 그 다음에 물건들이 다 4인 가족 기준에 해서 물건들이 만들어졌는데 왜 밥솥 같은 것도 요즘은 되게 조그만 1인 밥솥 같은 거 나오잖아요. 1인 가족이 많아지면서 수박도 이제는 옛날에 수박이 또 통째로만 팔리다가 가족이 수가 적어지면서 반으로 팔다가 이제 드디어 4분의 1로 가고 심지어는 잘라갖고 팔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영향을 주는 거죠. 경제 구조가 가족을 만들어내지만 가족 형태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또 가족 형태의 변화가 경제를 또 변화시키는 서로가 그러니까 경제와 가족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서로가 상호 침투하는 관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정상가족이 하여튼 하나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정상가족을 둘러싼 여성들 내부 차이라는 게 뭐냐면 안락한 포로 수용소에 이루고 싶은 모델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에 이제 1950년대에 굉장히 가족주의가 강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가족과 모성의 관계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제가 그 부분 빼려고 해요. 근데 사실 모성 이데올로기도 사실은 낭만적 사랑하고 그때 같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모성만 따로 한번 이야기를 해도 될 정도로 그 모성 이데올로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1950년대 미국이 모성 이데올로기가 굉장히 강하고 여성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작동하는 시기가 돼요. 왜 그럴까요? 왜 1950년대 그럴까요? 전쟁. 네네, 전쟁 때문에.
1차 대전 때도 여자들이 이제 그 남자 참전한 남자들 대신해서 공장에 가서 포탄 만들거든요. 그래서 남아있는 사진들 보면 진짜 폭탄 이만한 거 있잖아요. 자기 키만한 포탄을 쫙 이렇게 탄두들이 있으면 그 사이에 여자들이 서 있고 막 들고 있고 만지고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여자들은 뭐하고 연결시키냐면 경공업하고 연결시키잖아요. 근데 남자들이 없을 때는 그 중공화학공업 여자들 다 대신했어요. 그래서 2차 대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요. 광산은 여자들이 안 가는 마지막이거든요. 그 남성들이 노동하는 전형적인 노동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2차 대전 때 80%까지 여자들이에요. 광산을 80%. 그러니까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다 일을 해요. 일을 하는데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이 끝나고 이제 들어왔는데 이게 시점이 어떠냐면 가족 임금, 남성 1인이 돈을 벌어갖고 가족 전체를 벌어먹여 살린다라고 하는 것을 가족 임금제라고 하는데 가족 임금제가 제도화되는 건 19세기 말 20세기 초예요. 100년 조금 넘으면 110년뿐이 안 됐잖아요. 제도화된 게 그때였는데 그게 그러고 나서 이제 1차 대전이 터지잖아요. 그 남자들이 전쟁에 나간 자리를 여자들이 이제 채우거든요. 근데 1차 대전 끝나고 그 한 번의 경험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잠깐 뒤에 이제 2차 대전에 와서 여자들이 훨씬 더 깊숙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3, 40년 지나면서 그 이념적으로는 남자가 생계부양자, 완전 생계부양자, 여자는 남성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그래서 독일이나 뭐 이런 프랑스 같은 데는 사장들이 기혼 여성들을 아예 고용하지 않기로 그거를 맺어요. 약속을 해요. 그래서 여자들은 어떤 경우에 취업할 수 있냐면 미혼이거나 과부이거나. 그러니까 여자들은 생계를 남성에게 의탁한다가 사회적 전제로 되어가는 과정이죠. 그 전에 농경사회는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아예 이제 그 생계부양할 수 있는 남자가 있다고 가정되는 경우에는 아예 해고시켜버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30년이 이제 지나고 나니까 문화적으로 완전히 정착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전쟁에 나가고 여자들을 끌고 갔어요. 끌고 가려고 하니까 좀 그동안에 이제 이게 그 정착시켜놨는데 끌고 가려면 약간 좀 이게 힘들잖아요. 그래가 그때 만든 게 그 유명한 그 그림이에요. You can do it이라고 왜 여자, 예, 그 여자 무슨 배지라고 하는 뭐 하여튼 이름이 있는데 그 사람이 리벳공 배지 리벳을 돌리는 여자인데 그 사람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사진을 그게 그림이 아니고 사진이거든. 사진에다가 입힌 건데 그 사람이 몇 년 전에 사망했어요. 근데 그 하면서 원래 그 사람 몸보다 훨씬 더 키워갖고 그 이렇게 왜 아시죠? 유캔두이 하는 거에 그게 바로 여자들을 공장에 끌고 갈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가서 이제 공장에서 포탄 만들고 다 했거든요. 했는데 전쟁이 끝나고 남자들이 돌아왔죠. 돌아오니까 여자들이 이제 이건 일자리 남자의 것이니까 이제 줘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돌아가는데 가기 싫은 거지. 그래서 왜 그들만의 리그라는 거 바로 그때 만들어지잖아요. 남자 그들만 리그 영화 제목처럼 야구팀. 예, 야구팀. 여성 야구팀. 예, 그게 왜냐면 프로 야구 선수들 다 군대 갔으니까 남아 있는 사람들의 놀거리를 위해서 여자 야구팀 만들거든요. 근데 여자들이 이제 어떠냐면 그전에는 남자에게 그러니까 이미 여자들의 정서는 이제 태어나서부터 이제 20세기 초반에 이게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남자들이 의존하는 것이 여성의 그 생존 전략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도 할 수 있어라고 끌고 가서 일을 시킨 거예요. 근데 여자들 밑에 살아보니까 너무나 자율성이 있고 돈을 버니까. 그전에는 남편이 어떻게 해도 말 못했는데 내가 돈을 버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금단의 열매를 맛본 거죠. 그랬는데 전쟁이 끝났어요. 근데 여자를 돌아가야 되니까 가기 싫잖아요, 사실은. 근데도 어떤 느낌을 받냐면 내가 이 일자리를 남자들한테 넘겨주지 않고 계속 갖고 있는 거는 마치 남자들의 일자리를 훔치는 것과 같은 윤리적인 그런 생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실현대도 돌아가거든요. 그때 실현대도 안 돌아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책이 돼지의 딸이라고 그 스매틀리인가? 그 소설에 보면 마치 내가 그 남자들 일자리를 돌려주지 그러니까 그 여자는 끝까지 남아요. 끝까지 남는데 그래서 되게 비난도 많이 받고 그래서 그때 이제 여자들이 느끼는 게 남자들이 일자리를 훔치는 것과 같은 도덕적인 책임감 느끼고 막 그러거든요.
아무튼 이제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갔으니까 여자들이 이미 금단의 열매를 맛봤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막 들썩들썩 하는 거야. 집에 있지만. 근데 이제 이후에 그 전쟁이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기술이 있잖아요. 그 전쟁이 끝나고 나면 생활용품으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막 냉장고, 세탁기 막 해가지고 막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미국이 이제 그때가 골든 에이지라 그래가지고 왜 경기가 굉장히 활황되잖아요. 전후복구하는 그래갖고 이제 중산층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미국이 보면 60년대까지는 고졸의 남자 1인의 임금으로 가족 전체를 그 중산층의 삶으로 부양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막 교회로 나가잖아요. 그 중산층의 사람들이. 그리고 자가용도 막 생기고 교회로 나가려면 자가용이 생겨줘야지 교회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 마트도 같이 생기고 왜냐면 차가 있어야지만 교회로 가는 사람이 가능하죠. 마트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이 여자들이 다 이제 교회에 막 그러니까 개별화돼가지고 거기다가 그때 이제 베이비붐이 일잖아요. 그래갖고 애를 키우는데 학교에서 그거를 그러니까 가르쳐요. 남편을 어떻게 하면 남편한 그러니까 내조를 잘하는가가 그걸 보여주는 영화가 모나리자 스마일이에요. 그때 1950년대 미국의 여대생들 한번 기회 있으면 꼭 보세요. 근데 그걸 만든 감독이 그 영화를 만들게 된 배경이 있는데 그 대학이 힐러리 나온 대학이거든요. 그 대학 이름이 뭐지? 웨슬리 대학. 웨슬리 대학의 연감을 보니까 이렇대요. 한 손에는 책을, 한 손에는 후라이팬을. 그 뭐냐면 여자는 교양도 있고 밥도 잘해야 돼. 그래가지고 되게 그 당시에 이제 그 새로 만든 각종 그 전자제품들 있잖아요. 광고 보면 어떠냐면 남편이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럼 여자가 뒤에 서갖고 한 손에는 책을 들고 한 손에는 그 전기 진공청소기 막. 그러니까 항상 여자는 교양이 뒷받침돼줘야 되는. 그래서 교양으로 같이 남편을 지원해주는 뭐 그런 모습으로 그러면서 이제 홈 스위트 홈 뭐 이런 거 그 교회의 안락한 중산층의 이미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막 그 당시에 이제 심각하게 유통이 됐는데 그때 굉장히 모성을 강화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여자들이 금단의 열매를 먹어봤기 때문에 자율성이 주는 그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누르려면 여자는 아이를 키울 때 가장 행복하다라고 하는 모성 이데올로기를 강조할 수밖에 없죠. 그래갖고 미국이 1950년대 굉장히 모성 이데올로기가 가장 강한 시대라고 하고 그 모성 이데올로기를 헐리우드나 이런 미디어가 뒷받침해주고요. 그래서 그 모성 이데올로기를 뒷받침해주는 감독으로 히치코크 감독을 꼽아요. 그 히치코크 감독은 그 당시에 가장 이상적인 여성으로 꼽히는 여자들을 주인공으로 쓰죠. 항상 백인. 하여튼 그거 관한 거에 대해서 그 여성 페미니즘 영화 관련한 데 그런 내용들이 하여튼 있더라고요. 있기는 한데 하여튼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제가 읽은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무슨 일이냐면 1963년에 그 책 이름 들어봤을 거예요. 그 여성의 신비. 네, 베티 프리단. 그 책에 나오는 게 이제 안락한 포로 수용소인데 그 책에 나오게 된 계기가 뭐냐면 그 교회에 사는 중산층 엄마가 아이가 3명이었는데 막내 아들 죽여요. 죽여가지고 자기 집 정원에 파묻었거든요. 그게 이제 미디어에 보고가 되고 미국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는 아이를 키울 때 가장 행복하다고 했는데 엄마가 애를 죽여가지고 자기 정원에 파묻고 그리고 여자들이 그때 이제 그 유명한 알 수 없는 병 들어보셨죠? 알 수 없는 병이라고 우리 지금 말하면은 그 주부 우울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 배운 여자들이 애만 키우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하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원인은 없는데 다들 여자들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주부 우울증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알 수 없는 병 혹은 이름 붙일 수 없는 병이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 현상이 이제 광범위하게 일어나니까 그 탓을 누구한테 돌리냐면 여자들한테 돌려요. 여자들이 자기 책무를 다하지 못해서 그랬다라고. 그러면 방법은 그거죠. 학교에서 더 모성 교육을 강화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는데 그 사건이 터지고 그래서 베티 프리단이 이제 자기 친구들부터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여자들이 말을 못하고 있는데 그 속에 다 앓고 있더라.
그래서 그 중산층의 안락한 삶을 안락한 포로 수용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집에서 나와가지고 여자들한테도 일할 기회를 달라라고 해서 만든 게 지금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백인 여성의 관점이에요. 백인 여성들한테는 집은 해체하고 그냥 나가고 싶은 뭔가 구속의 그건데 아이콘인데, 흑인 여성들한테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흑인 여성들은 어떤, 그러니까 이제 이 페미니즘에서 의제가 갈라지는 배경이 바로 이제 인종이나 계급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인 여성들은 가족을 해체하라라고 하는데, 흑인 여성들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들은 가족을 가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남자는 언제는 떠나긴 떠나 있고. 그래서 흑인 여성들의 삶이라는 거는 흑인 여성들 간의 연대로서 삶을 영위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남성 1인 가장이 임금을 벌어와서 먹여 살리는 구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들의 그 삶이 너무나 힘겹고 항상 자기들이 벌어와서 생존을 진행해야 되니까 힘드니까 우리도 남자가 벌어주는 그런 돈 가지고 살아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루고 싶은 모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성들 사이에 이제 가족을 두고도 이해관계가 달라지는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이제 연관되는 건데, 가족이 사랑이 상처가 아니라는 거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근대 이전까지 가족이 애정이나 사랑을 결합된 공동체가 아니었다. 이거는 노동의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아까 노동의 짝에서 영혼의 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동거하는 근대적 가족 개념이 우세하게 된 건 19세기고, 그러니까 아까 계몽의 프랑크푸르트파들이 말한 것처럼 이제 18세기 계몽주의하고 이게 이제 산업 부르주아하고 같이 등장하는 시기 비슷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전형적인 핵가족이 등장하고 거기에 낭만적 살인 같이 이제 연루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가족 임금을 통해 가지고 남성 가장 1인이 가족을 부양하는 우리가 매우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이 가족이 바로 이제 19세기고요. 그 전에는 친족 집단은 이후 도제 하인보다 더 친밀한 결합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가족 사이에 친밀하지 않았다는 증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광범위하게 연구한 학자가 한 명 있어요. 스톤이라는 학자가 있거든요. 스톤은 18세기 영국의 그 가족 관계에 대해서 이제 연구한 게, 그러니까 보고사에도 안 지. 그래갖고 어떠냐면, 특히 부르주아들 같은 경우는 각자의 사교 생활에 바쁘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떠냐면, 길에서 만나. 부부가. 그 길에서 만나가지고, 오랜만이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뭐 이런 거 있고요. 그러니까 모성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유럽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16세기 말쯤, 르네상스 말쯤에, 엄마가 자식을 키우지 않는 관습이 생겨요. 그러고 나서 17세기 이게 전 유럽을 퍼져나가거든요. 그럼 어떡하냐? 유모한테 보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데는 파리 근교에 있는 농촌에 거주한 여성들한테 애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보내면 얘네들이 언제 돌아오냐면 4살에서 5살 정도 되면 이제 돌아오는데, 그러니까 주로 이제 처음에는 상류층에 시작한 거죠. 상류층에 시작한 건 뭐냐면, 애한테 수유하고 애를 키울 경우에 남편의 성적 요구를 못 들어주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남편으로부터 그거 될까봐. 무슨 말, 그거가 뭔지는 알겠죠. 적당한 단어를 생각해. 그래서, 보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항상 이 문화랑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가정에서도 보내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로 무심했냐면, 보낼 때 그 사람이 어떤지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대. 무슨 말이냐면, 하인을 고용할 때는 인터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유모로 고용할 때는 인터뷰 같지도 않고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죽어도 신경을 안 쓰고, 죽었다고 연락을 해도 찾아가지도 않고, 이런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와중에 살아나면 4살에서 5살 정도 되면 집으로 이제 돌아오는데 엄마하고 친밀하지 않죠. 그 다음 엄마는 또 다른 아이를 계속 낳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던 중에 하나가, 의문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가, 왜 그 유럽의 이제 여러 소설책 같은 거 읽어보면 그 스칼렛 오하라 나오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도 마찬가지인데, 왜 얘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엄마랑 의논을 안 하고 맨날 유모랑 의논할까였거든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이면 우리는 엄마하고 의논을 하는데 이상하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그 모성이 변해온 거 과정을 알게 되니까
엄마랑 안 친한 거예요. 그럼 유모가 항상 키워주니까. 그래서 18세기 되면, 이게 17세기 되면 쭉 확산이 돼요. 확산이 되는데, 18세기가 이제 가족이, 근대적 가족이 이제 만들어지는 시기에 성직자들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엄마가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다는 거에 대한 비난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18세기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걸 절충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유모한테 안 보내. 안 보내면 어떻게 하냐면, 집안으로 유모를 들이는 문화예요. 근데 19세기까지 독일 같은 경우는 19세기까지도 유모를 통해서 아이를 키우는 문화가 남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마랑 자식도 심지어 안 친해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 모성은 우리가 지금 현재 그 18세기 이후에 핵가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모성 이데올로기는 완전히 다르죠. 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영화들, 그러니까 그 신생아 금방 태어난 영화를 유기하거나 향수 첫 장면 향수 보신 분들. 향수 첫 장면 보면 뭐 놀랍잖아요. 근데 그게 놀라운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사이의 친밀성이라는 것도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사이의 관계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서로 자식도 막 교환하고. 네. 그러니까 일 잘하는 하인이 나한테 훨씬 더 필요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가족이 아니라 굉장히 기능적인 집단, 기능적으로 얽혀있는 집단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가족에 대한 신화 중에 하나가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인데 가족이 과연 사회한테서 분리됐느냐라는 건데 이거 이전에는 공사 영역의 구분이 없었다가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공사 영역이 분리되잖아요. 이제 분리가 되면서 사적 영역은 성소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저 차디찬 외부의 삶에서 들어와서 쉴 수 있는 곳, 사랑의 장소.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젠더 관점으로 분해하면 어느 렌즈로 갖다 대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였잖아요. 이제 그래서 정서적 만족감을 제공하는 장소라고 하는데 이 말을 우리가 굉장히 왜 이 가족에 대해서 그 신화적 의미를 부여하는 거 예를 들면 삭막한 세상의 안식처 같은 이런 거 우리가 쓰잖아요. 이게 라시라는 이 사람 되게 보수적인 가정학자거든요. 이 사람이 이런 식의 표현을 썼었어요. 근데 그 뒤로부터 가족을 은유하거나 특징할 때 이런 식의 네. 그래서 가혹한 외부 세계의 피난처고 이제 잃어버린 낙원이고 신락원이고 왜냐면 공적 영역은 신락원이고 여기는 낙원이고 그래서 여기서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한 것들은 이제 여기 와서 푸는 걸로 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화폐가 지배하는 저 자본주의적인 공간의 반태제가 가족이고 그래서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휴식, 쉼터 뭐 이런 식으로 사고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형성되는 건데 그거는 완전히 이제 젠더 문제가 젠더 시각이 배제된 것이라는 것은 이제 각각의 경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가족에 대한 신화들이 이제는 끊임없이 유통이 되는 건데요. 정책이나 뭐 그런 걸 통해서 아까 홍보관을 통해서 재생산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말씀드렸고 그리고 왜 우리 이거 가족 레토릭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나요? 그 삼성 광고 기억하시죠? 또 하나의 가족. 또 하나의 가족인데 백혈병 걸린 사람은 막 버리고. 그리고 왜 그 아르바이트 구할 때도 왜 붙여놓은 거 보면 저한테 지나가면서 보면서 좀 하지 말지 뭐 이런. 네. 뭐 같이 일할 식구를 구합니다. 뭐 같이 일할 가족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족처럼 하되 돈은 딴 사람처럼 뭐 이런. 네. 그리고 왜 그 회사 같은데 보면 앞에 이렇게 붙여놓은 것도 뭐 무슨 가족처럼 뭐를 가족처럼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사회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가족 같은. 그래서 가족 레토릭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우리나라 좀 그렇지 않나요? 외국에는 잘 모르겠는데 좀 그렇지 않아요? 외국에도 이렇게 가족 레토릭을 사용하나요? 아마 아니 가보기는 가보나 여행만 가갖고. 우리 좀 가족 레토릭 너무 많지 않아요? 특히 이러한 작업장이. 이게 옛날에 상공학 때 박정희 정권 때 되게 많이. 그래서 이탈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박정희는 큰 아버지가 되는 거죠. 국가를 대리하는 큰 아버지. 그 다음에 그 큰 아버지의 그다음
그러니까 옛날에 봉건 체제에서 왕이 이 영주한테 권한을 주고 영주는 아버지 가부장한테 권한을 주면서 이게 서로 연결고리를 만들어가지고 이 체제를 유지하려고 했던 것들이 이제는 그 자리에 공장이 들어오는 거야. 박정희는 큰 아버지, 공장의 사장은 영주와 같은 다른 아버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박정희 시대에 굉장히 가족 레토릭을 많이 사용하고 충의 대신 개념으로 가족 레토릭을 많이 사용했죠. 그게 아직까지 잔재로도 남아있고. 삼성 너무 그 광고가 너무 야비하지 않아요? 또 하나의 가족 이러면서 이런 것들 좀 힘들지 않으세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연결하자면 이제 이성의 가족제도 성별 규범으로 다 이제 수렴될 거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한번 다시 이제 평가됐던 걸 좀 연결해 보면 산업혁명 이후에 낭만적 사랑이 생겨나요. 낭만적 사랑이 생겨나고, 낭만적 사랑이 생겨나게 된 배경에는 부모의 경제적인 부모의 경제로부터 성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임금 노동자가 생겨나고, 그 다음에 그 임금 노동자들이 스스로 배우자를 선택을 하거든요. 배우자를 선택하면서 그때 이 부부 관계가 재규정되는데 남자는 생계부양자고 여자는 가사 담당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런 식의 성별 노동 분리라는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푸코 성의 역사에 보면 잘 드러나지만 사실 동성애 문제도 바로 그런 거잖아요. 동성애자들이 왜 동성애라는 개념이 처음 나오는 게 왜 푸코 성의 역사에 보면 나오지만 1860 몇 년 아닌가요? 그 헝가리의 의사 벤카르트가 동성애라는 개념 처음 쓴다고. 1860 몇 년인가 막 그쯤 될걸요? 푸코 성의 역사 혹시 읽으신 분? 푸코의 성의 역사 강추합니다. 네. 그러니까 동성애라는 용어가 없었다고요. 그전에는 소도미였잖아요. 남색, 소도미. 근데 동성이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그전에는 성의 개념을 안 봤다는 거잖아요. 이건 동성은 여자와 여자끼리 혹은 남자와 남자끼리, 그러니까 성의 개념이 분명해지는데 이것도 있어요. 그전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토마스 라크라고 섹스의 역사가 있어요. 이게 성의 역사가 후코의 너무나 유명한 책 성의 역사가 있어갖고 아마 섹스의 역사를 그대로 둔 것 같은데 섹스의 역사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 토마스 라크가 그 의학적인 추적을 통해 가지고 인간이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성이 근대사회에 와서 어떻게 성별이 만들어지는가 문제를 다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성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동형이에요. 그러니까 성별이 없는 거예요. 남녀가 없는 거지. 옛날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남자와 여자 똑같은데 이게 안과 밖에 뒤집어진 형태예요. 그래서 남녀의 성기를 비유하는 건요, 칼과 칼집이라고 비유하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칼과 칼집. 그러니까 여자는 몸 안쪽에 있고 남자는 바깥쪽에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러지만, 그러니까 출산할 때 생명의 열기가 충분한 밖으로 밀어내요. 생명의 열기가 부족하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완성된 인간이에요. 여자는 완성되지 않는 인간이죠. 불완전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인간에서 위계적인 방식으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남자는 완전한 인간, 여자는 완전하지 않은 인간. 그래서 워먼이라는 게 비남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여자의 개념. 그게 아니라 비남성이 아니라 비사람인 거죠, 사실은. 여기는 사람인, 여기 비사람. 그렇게 되면 그리스 시대에 왜 소년의 남자들과 사랑이 동성애가 이상적인 사랑으로 여겨졌는지 이해가 가능하잖아요. 여자는 인간의 범주에 안 들어갑니다. 그 개념을 하죠. 그게 17세기까지 내려와요. 그래서 이 생식기와 관련된 각종 기관들 이름이 똑같아요, 남녀가. 그래서 여성의 고환, 여성의 고환이 없지. 여성의 난자와 남성의 고환이 똑같은 용어예요. 그 맥락을 봐야지만 이게 여성의 몸이지. 그러다가 17세기와 비로소 그게 만들어지거든요. 여성의 난소에 이름이 붙여져요. 우리는 지금 난소만 딱 들어도 이게 여성의 몸과 관련된 거, 고환 남성의 몸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옛날에 맥락을 봐야 되고, 그리고 그 터키에 지금 아나톨리아 지방, 옛날 아나톨리아 문명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굉장히 유명한 갈레누스라는 의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 2세기 사람인데 남긴 책에 보면 여자와 남자 몸이 똑같다라고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그리스에까지 소문났던 굉장히 유명한 의사인데,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의대에서 사용했던 의학 서적들 그 중에 베살리우스라고 베살리우스 맞아요. 그 사람이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해부학자였어요. 네, 베살리우스가 쓴 이제 해부학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실제로 의학 그 의대에서 썼거든요. 그 책이 16세기 건데요. 남자와 여자의 성기가 똑같다는 걸 그림 도표로 있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몸 똑같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왜 그렇게 했냐면 그 당시에는 이게 몸을 해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피조물을 이렇게 함부로 인간이 해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치거나 아니면 돼지의 몸이나 뭐 이런 걸 통해 미루어 짐작하면서 이 성관계가 딱 이게 뭔가 이게 맞는 것 같잖아요. 칼과 칼집에 비유되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 몸이 똑같은데 안에 있고 바깥에 이런 차이로 여겨진 거예요. 그러다가 산업사회에 넘어가서 해부가 가능해지고 이제 종교가 세속화돼서 이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종교가 힘을 잃고 그다음 근대의 의료 체계가 등장하고 그리고 해부도 가능해지면서 남자와 여자의 몸이 분리되고 다른 이름을 갖게 되고 이러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뭐 하려고 하다가 거기로 갔지. 그 잊어버렸네. 네. 그래서 예, 동성애 문제. 그러니까 이전에는 동성애가 그렇게 의미 있게 여겨지지 않았던 이유가 소돔이라 해도 됐던 거예요. 근데 남자 여자를 완전히 분리하잖아요. 남자 여자를 완전히 분리하고 성격도 다른 걸 갖다 붙이잖아요. 합리적, 그 다음 이성적, 여기는 정서적 해야지 집에서 남편을 잘 돌보고 아이를 잘 돌보고 하니. 그래서 각각의 정서들이 갖다 붙으면서 남자와 여자가 발명이 돼요. 그러니까 산업혁명하고 같이 남자와 여자도 발명이 되고 모성도 발명이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 그러니까 이제 성별성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여자한테는 그러면 어떠냐면 이거를 생물학적 자연으로 만들어야지만 여자한테 너는 모성이 있고 여자가 이런 일을 하는 건 당연하고 그래야지만 여기 여자들이 저항을 하지 않고 계속 갈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뭐 호르몬도 이야기하고 자궁도 이야기하고 뭐 그러니까 여자의 그 몸과 연결시키거든요. 그래야지만 자연이기 때문에 불가역이니까 여자들이 그 당연한 운명을 받아들이고 살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자본주의 체제가 만들어 놓은 남자가 나가서 일을 하고 여자는 부불 노동하면서 사실은 일을 하는데 돈을 못 받는 가사노동은 공짜라고 그래서 여자는 집에서 논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남성 1인한테만 돈을 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성의 노동력을 리프레시하는 역할을 맡지만 돈은 안 주잖아요. 이거 비용을 고용주들이 사실 줘야 하는데 근데 가서 남자들은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가장의 책임을 남자들한테 그 프로그래밍해서 남자들은 또 열심히 가서 또 막 그 첫째뼈 까이도 거기 가서 하잖아요 일을. 그러니까 이런 방식 성별을 만들고 각자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이 방식이 자본가들이 가장 잉여를 많이 남길 수 있는 방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경계 지어놓고 갈라놓는데 동성애 바로 이 지점에 이제 등장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동성애자들은 자연화시킨 성별을 흐트러지는 사람이잖아요. 너는 몸이 타고나기를 자궁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원래부터 너한테 모성이 있었어. 그리고 여자이기 때문에 너는 정서적이고 따뜻하고 다른 사람 보살피는 역할을 잘해. 그건 너한테 자연이야. 그래서 여자들이 저항 없이 전업주부의 역할 혹은 엄마의 역할을 수용을 하는데 그건 자연이니까 하는데 이상한 애들이 나타나는 거야. 동성애자. 남자인데 남자 아니라고. 이거는 그러면 자연이라고 해놓은 것을 자연이 아니게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동성애라는 것이 그래서 동성애라고 하는 거죠. 그전에는 사람 대 사람 아님이었던 관계였다가 이제 남녀의 문제가 되니까 동성애가 되는 거잖아요. 사람 대 사람 아님일 때는 동성애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동성애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덴카르트가.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그게 1800년대 중후반에 그때가 바로 뭐냐 하면 자본주의가 자본주의의 기본 구조가 완성되는 시점이거든요. 18세기, 19세기 말이 가족임금이 등장하고 그게 푸코가 성의 역사에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제하고 이 이성의 성별 제도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이 성의 역사에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보면 뭐냐 그게 이제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자들은 부수적인 노동자, 남자가 가족 임금을 벌어오고 여자들은 어떠냐면 그래서 여자들은 그게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그 대졸 남자들 대상으로 그 어떻게 직업을 선택하는가 하면
남자들이 직업을 갖는 데까지 가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남자들은 임금이라든지 조건들이 많이 보거든요. 여자들은 상대적으로 그걸 안 봐요. 근데 신문에는 뭐라고 나냐면 여자들 취업 시장에서 위풍당당 이렇게. 근데 내용을 읽어보면 아니에요. 제목은 그렇게 뽑아요. 그러니까 여자들 취업률이 높아요. 그 이유는 여자들은 상대적으로 자기가 부수적인 노동자, 그 생계부양자 아니라고 하는 게 여전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임금이 작아도 수락을 하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시간이 길게 걸리죠. 요즘에 훨씬 늘어났어요. 아니, 1년 이상 막 걸리고 그러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예, 하고 여자들은 이제 그래서 이제 뭐라 산업 예비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산업 예비군. 산업 예비군. 그러니까 필요할 때 전쟁 나면 이제 남자들이 가면 그 자리 메꿨다가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나서 남자들이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면 집으로 돌아가는 산업 노동자가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면서 사실 그러니까 이 가족의 문제, 성별의 문제, 노동의 문제는 서로 분리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여자들은 상대적으로 노동의 권리가 덜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남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자들이 자기 일자리를 뺏어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은 생계부양자로서 노동의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뺏어갔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같은 남자들끼리 경쟁해서 노동시장에 경쟁했을 때 남자들 보고 뺏어갔다고는 이야기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러니까 원래 노동자가 아니라 피부양자로 있어야 되는데 와갖고 남자들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남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대하는 게 다 이 기반에는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성역할에 기반한 핵가족 이념을 실현할 수 있었던 거는 이게 이제 계속 한 100년 이상 이데올로기 상으로는 유통되어 왔잖아요. 근데 그게 유일하게 가능했던 건 1950년대, 60년대 유일하다고 해요. 언제인지 아시겠죠? 네, 그 미국이 전후 복구하느라 경제적 피크 이럴 때. 이제 그래서 미국이 75년, 그러니까 미국이 75년에 경기가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75년에 꺾어지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80년대, 그래서 이제 그 60, 70년대 막 가다가 75년 중반쯤에 이렇게 꺾어지고, 그래서 신자유주의를 도입한 게 80년대잖아요. 레이건이. 도입할 때, 그때 이제 활용한 게 레이건이 정권 잡을 때 활용한 게 바로 동성애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신자유주의라는 거는 보통의 경우,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불리한 경제 구조인데도 사람들이 레이건을 찍어줬던 배경이면 그건 다 감추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한다. 에이즈 문제를 막 그때 부각시키면서 자기들은 미국의 가치를 지키는 사람. 이런 식으로 왜 그 선거 레토릭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경제 문제는 싹 숨어버리고 그래서 어쩌냐 미국의 보수적인 사람들이 미국이라는 사회의 건강성을 지킬 수 있는 게 레이건 정부 같으니까 뒤에 숨어있는 경제적인 이런 걸 몰고기다 찍어주고 그래서 레이건이 집권하고 그리고 신자유주의가 도입되고 이런 과정들이 쭉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구나. 빨리 가야겠네. 네, 그래서 이런 그래서 이런 가족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페미니스트들이 어떤 도전을 했는지 조금 한 3개 정도. 그래서 가족이 절대 성중립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제 가정폭력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의전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상가족도 문제가 정상가족이 없다. 이제 정상가족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여성들의 억압적인가도 제기를 했는데 그 안에서 여성 내부에는 또 이제 그런 차이들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사노동의 재발견인데 원래는 가사노동이 아니었잖아요. 집안일이었잖아요. 이게 70년대 노동의 개념으로 돼요. 그래갖고 70년대 미국의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이 이 가사노동을 만들거든요. 근데 가사노동을 처음 개념을 만들 때 우리는 지금 가사노동 당연하게 가사노동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노동이라는 이 개념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 가족들을 위해서 하는 이 아름다운 일을 숭고한 일을 노동이라고 하다니 되게 불경하다 이런 거지. 그래서 노동이라는 개념을 쓰는 거에 되게 저항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70년대에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 그래서 이 부불 노동이 아니라 돈을 지급해달라. 그리고 앤 오클리 뭐 이런 사람들이 그때 이제 가사노동을 가장 집중적으로 연구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래 좋다 지불한다 지불하는데 그럼 누구 어떻게 지불할 것인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 지불한다고 할 때 국가가 개인들에게 각각 지불할 것인가 아니면 그럼 국가에 여자들 의존하게 되죠. 복지 문제처럼. 그 다음에 남편을 통해서 지불하게 되면 또 남편한테. 근데 잠깐요 우리나라에서도 진수희 의원이 그런 이야기 조금 한 적이 있었어요. 진수희 의원이 그 새누리당 옛날 새누리당 뭐좀 무슨 한나라당 국회의원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했잖아요. 근데 그렇긴 하지만 그 전에 학자로서 있을 때는 여성 문제에 대해 가족 연구 많이 하고 괜찮은 학자였거든요.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국회에 들어갔을 때 이 가사노동에 대한 임금 지불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누구한테 어떤 방식을 주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한참 논의는 했지만 결국은 지불 못하고 넘어가는 걸로. 그래서 어쨌든 사랑의 일로 여겨지던 것을 노동으로 재개념화한 것도 페미니스트들이 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던 가족의 종말이라고 했는데 아까 저보고 급진주의 페미니스트라고 막 이렇게 했어. 가족의 종말이라고. 이게 미국 그 일본의 야마다 마사히로라는 사회학자가 쓴 책이에요. 책인데 우리가 알던 가족의 종말이란 거 뭐냐면, 그러니까 그 성별 노동 분리에 기반한,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만들어진 성별 노동 분리에 기반한 가족. 이거가 이제 종말이 된다. 그러니까 이분은 일본은 우리보다 이제 항상 먼저 가잖아요. 그 시기적으로 앞서가잖아요. 왜냐면 그 나이가 왜냐면 우리는 1960년대까지 50년 그 전쟁 끝나고 베이비붐이지만 그 사람도 2차 대전 이후에 베이비붐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한 시차가 10년에 15년 정도 나니까 항상 그게 우리보다 그 정도 먼저 오거든요. 가족 문제도 그렇고. 근데 이제 90년대부터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그 그 신문 같은데 칼럼을 쓴 거를 모아놓은 게 이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던 가족이 정말 그런 거죠. 그 남성 생계부양자, 여성 가사 전담자란 전통 산업혁명 방식의 그 전통적인 가족은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그래서 남자도 양육에 들어와야 되고 여자들이 맞벌이 하는 만큼 남자들 양육이 들어와야 된다. 그렇지 않는 한 이제 일본이 갖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 안 된다라고 했죠. 딱 90년대 우리보다 앞에 그 정도 앞에 우리가 딱 지금 그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과 관련시켜보자면 남자들이 가사노동에 들어와야 되고 돌봄노동이 들어와야 되고 영역이 들어와야 되고 여자들이 맞벌이하고 지금 이제 이전에 딱 분리됐던 역할들이 이게 이제 혼용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랑 관련시켜가지고 독일의 울리백이라는 되게 유명한 사회학자 있거든요. 뭐라 그러냐면 페미니즘이 실패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자가 남자들이 전통적으로 떠맡고 있던 생계부양자 역할을 여자들이 지금 같이 하잖아요. 그 비중만큼 남자들이 돌봄노동 영역에 안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페미니즘은 실패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안가족을 실천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이제 요즘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새로운 가족들 등장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동물들도 반려라고 동물도 가족이라고 하고 처음에 동물을 가족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낯설었어요. 네. 낯설었는데 지금은 반려라고 하면서 가족을 범주에 넣는 거에 대해 사람들이 그렇게 뭐 정확하지 않고 좀 수용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패치워커 가족이란 거 뭐냐면 재혼이 일상화돼 있잖아요. 삼혼 재혼이 일상화되니까 이 가족의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저쪽 가족이 떨어져 나온 일부랑 다시 이렇게 만나지고 하면서 마치 우리가 패치워크 이렇게 막 떼붙이는 것처럼 가족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재구조화되기 때문에 패치워크 가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울리백의 부인 중에 엘리자베스 게른스하임이라고 그 부인도 사회학자예요. 쓴 책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가족 이후에 무엇이 오는가. 그러니까 그것도 똑같이 우리가 알던 가족의 종말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산업혁명 이후에 만들어진 제도화된 가족이 이제는 해체되고, 그러니까 이제 변화하는 경제 구조에 지금 이제 그 3차 산업이 뭐 4차 산업
지금 그 IT 산업 이후에 이제 새로운 그 경제 구조로 바뀌고 있잖아요. 서비스업 중심으로 바뀌면서 거기에 따라 가족도 이제 바뀌는 거 이야기하면서 뭐라 이렇게 거기 안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 되게 재밌는 게 있는데 뭐라냐면 이렇게 여보 내 아이와 당신 아이가 우리 아이를 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혼과 재혼이 일상화되고 거기는 이혼도 안 해요. 아니 동거하다가 뭐 이렇게 뭐 흩어지고 다시 붙고 그래서 가족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매우 보수적인 상태로 남아있지만 그런 점을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뭐라고 했냐면 정상가족 그런 것은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가족이 이전에는 단 하나의 가족, 파워 패밀리였다면 이제는 가족도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고 패밀리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용어 자체가 이제 이미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이미 이제 변화를 반영하는 그런 식의 그 단어로 이제 바뀌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도 이제 이런 과정 속에 있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그 여러 가지 형태의 실험되는 가족들 같은 거 좀 꿰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전산에 있는 윤구명 선생님이 하시는 공동체 가족 뭐 이런 것도 있고 거긴 좀 종교적인 걸로 모여 있긴 한데 산청에 뭐 민들레 가족 막 이런 것도 있고 그건 종교적인 거죠. 하여튼 좀 실험도 하고 그 다음에 왜 그 언니네에서 했던 옛날에 비혼 선언문 막 이런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동성애 가족도 등장하고 네. 그래서 김조광수의 감독이 했던 매우 선언적인 결혼 방식 뭐 이런 것들 해서 달라지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전통적인 가족에 대한 향수랄지 그 다음에 전통적인 가족과의 관계랄지 뭐 이런 것들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는 국가 중에 하나 산업화된 국가 중에 이슬람 문화하고 좀 이제 그쪽은 약간 좀 다르게 빼고 그렇게 친다면 좀 강하게 남아있는 국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좀 더 정리를 그러니까 좀 정리를 마지막으로 이제 좀 이거를 정리를 해보자면 어쨌든 가족이라는 것이 탈역사적인 것이 아니다. 그거는 산업 구조하고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고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의 가족 형태로 알고 있는 것도 산업 구조하고 긴밀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성별의 문제도 다 같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왜 여성들에게 이러한 역할, 이러한 그 정서적인 분리 뭐 이런 것들이 여성들한테 할당되고 그건 반대에서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가족과 성별의 해체 그 다음에 여성 해방이라는 것이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그 교차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거는 바로 노동시장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 주에 아마 이제 문은미 선생님이 하실 텐데 어쨌든가 짧은 시간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시간을 맞춰달라고 해갖고 막 달려오느라면 어쨌든 일단 정리를 여기까지 하고요. 그 혹시나 질문할 것 같은 거 있으면 지금부터 질문하고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